안녕하세요. 건강과 관련한 식재료, 정보 등을 리뷰하는 지방시 양과자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읽는 책들 중에서 좋은 책들은 제가 일정 부분 소개해드리는 책 대신 리딩해주는 책 대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책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인데요.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제가 종합검진 결과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과 최근에 제 종합검사 결과 중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를 가지고 이에 대한 해석을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과 포화지방이 위험하다.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나 LDL 수치가 올라가서 놀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병원에서 이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 리스크가 높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부터 처방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면 걱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도 같은데 저 역시도 실제로 수치가 높게 나왔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그 수치를 공개를 할 텐데 그래서 저도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괜찮은 건지.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일정 그 PPT 자료 간단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적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심혈관 질환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2위를 차지합니다. 1위는 뭘까요? 바로 여기 보이는 암입니다. 암. 우리나라 사망률 중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암하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저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예방이나 식단, 영양제 등을 저는 앞으로 계속 이제 공부하고 이 지방시 채널에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종합검진을 받고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가 정상 기준보다 높게 나왔다고 검진에서는 여기 이제 적힌 거 보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라고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 결과 해석이 과연 제대로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구체적인 이론을 찾기 위해서 읽은 책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입니다. 이 책에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두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이런 수치들을 해석을 해야 되고 심혈관 질환의 진짜 위험 인자가 되는 것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한편에 이 책에 대한 모든 내용을 리뷰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진짜 도움되는 좋은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몇 편으로 나눠서 앞으로 얘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먼저 제 그 검사 결과 수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 책을 통해 제가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검사 결과 수치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정상이 없어요. 보시면. 다 높거나 낮죠. 자, 보시면 총 콜레스테롤 정상 120에서 199인데 저는 247로 나왔고요. HDL 정상이 40에서 60인데 저는 72로 나왔습니다. LDL은 정상이 50에서 129인데 저는 167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치가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또 다르게 반대로 정상 수치보다 낮은 38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높으면 안 좋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높으면 안 좋다라고 알고 있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지금 제 혈액의 결과는 심혈관 질환 위험 상태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 결과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해석될 일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석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말라는 책을 참고로 했고요. 이 책의 저자는 두 분이신데요. 스티븐 시나트라라는 미국의 심장 전문의이며 현재 코네티컷 대학교 의대에서 의학과 임상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여러 책을 또 출판을 했고요. 미국에서 건강을 위한 여러 정보들을 전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저자는 조니 보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식품 영양학자이자 체중 감량 영양 전문가입니다. 식품과 건강 쪽으로 12권의 저서를 낸 분이고요. 이제 이 두 분이 낸 이 책을 제 수치를 해석하기 위해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이 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왜 필요한지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책에서 나와 있는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히 다른 핵심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뼈대 역할을 담당한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담즙산도 존재할 수 없고 비타민 D, 성호르몬도 사라진다. 모두 콜레스테롤이 기본 성분이 되는 물질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포막 그림을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껴 있는데요. 이것은 세포막에서 물질 투과성을 조절하는 구조 기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동물 조직이 필요한 양의 콜레스테롤을 합성하지만 호르몬을 생성하는 세포들에서는 혈액으로부터 콜레스테롤을 얻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특히 이제 성호르몬 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진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 성욕 감퇴라든지 발기부전인 것도 이러한 성호르몬 합성에 얘가 쓰이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콜레스테롤이 지금 왜 다들 안 좋다고 알고 있는가? 의문이죠. 이 책뿐만 아니라 그 오해의 시작에 대해서는 제가 읽은 여러 다른 책에서 공통적으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셀키즈 박사인데요. 그는 음식물로 섭취하는 지방이 콜레스테롤의 양을 상승시킨다는 가설을 처음 제기했는데요. 이런 믿음은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심장질환으로 그게 이어진다라는 이른바 지질합성 이론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가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과는 전혀 다르고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질 가설이라고 불리는 이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셀키즈가 연구한 내용도 진짜 여러 나라에서 연구를 했는데 진짜 효과 없는 결과들도 사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7개 나라의 데이터만 골라서 본인의 딱 데이터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나라들 데이터만 골라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작된 연구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권력 욕심과 기업의 이익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가설이 안 맞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고 그 이유를 이에 대해서 반박한 여러 가지 임상 논문을 가지고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은 임상 근거 논문이 있고요. 심혈관 질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키즈 박사의 영향을 받은 많은 학자들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연구소에서 이 지질 가설을 실제 사실로 바꿀 만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맞다는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분자에 대한 생화학적 특성이나 생리학적 특성에 관한 지식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이제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운반체 역할을 하는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혈액에서 이렇게 운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백질과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진 이 복합체는 지질 단백질로 불리는데요. 제 검사 결과에도 나왔죠. HDL, LDL, VLDL입니다. 이 지질 단백질은 밀도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키토제닉 로우 채널의 로우님이 브런치에 글 쓸 때 그린 그림이 이해가 쉬워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설명에 좀 사용할게요. 이렇게 중성지방이 많으면은 되게 밀도가 낮다고 하고 이 중성지방이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고밀도의 지질 단백질이 되는데요. 그래서 고밀도 지질 단백질을 HDL이라고 하고 저밀도 지질 단백질을 LDL, 초저밀도 지질 단백질을 VLDL이라고 하고 지금은 여기서 더 세세하게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이 지질 단백질 중에 우리 몸에 유익한 종류와 나쁜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연히 제약회사들은 이 좋은 지질 단백질들은 늘리고 나쁜 지질 단백질은 줄일 수 있는 약물을 개발했겠죠. 바로 LDL을 낮추는 약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연구에서 학계가 LDL 중에서도 특히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B형 LDL이 심장질환의 진정한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와 상반되는 커다랗고 부푼 형태의 LDL A형은 오히려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죠. 그런데 지금 처방되는 체내 LDL을 감소시키는 약은 이 이로운 입자까지도 모조리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 안셀키즈 박사가 주장한 그 가설을 토대로 심장질환의 어떤 예방을 위해서 제일 좋다고 홍보한 식단이 오히려 안 좋은 B형 LDL이 체내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식단이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입니다. 미국에서는 저지방 우유와 고탄수화물 시리얼로 아침을 시작하게 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되도록 기여한 식단이죠. 그래서 과연 미국인들의 건강은 나아졌을까요? 이렇게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는 저지방식이 널리 권장되는 상황에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방, 특히 포화지방은 오히려 이 안 좋은 B형 LDL 입자를 오히려 진짜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포화지방이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14만 명의 LDL 수치를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다 높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환자들의 절반가량이 LDL 수치가 100 미만으로 낮았다고 하고요. 이걸 보면 LDL 수치와 심장질환이 정말 연관이 있는가에 의심이 들지만 아직도 LDL 100 이하라는 수치는 지난 수년간 콜레스테롤 치료의 기준으로 설정되어서 약을 써서 거기까지 낮추는 것이 치료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자가 직접 심장 전문이니까 실제 필드에서 그런 치료 기준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이론을 안셀키즈 박사가 퍼뜨렸고 특히 포화지방이 문제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혈액 내 콜레스테롤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지질 단백질이 있는데 이 중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것은 LDL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연구를 통해 밀도가 높은 LDL-B라는 것이 심혈관 위험 인자로 밝혀졌고 LDL-A는 오히려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연구를 통해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포화지방은 오히려 이런 나쁜 LDL-B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미국에서는 안셀키즈 박사의 이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건강식단으로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정말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특히 대사질환요.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LDL을 낮추는 그 약은 우리 몸에 좋은 것과 나쁜 LDL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낮추고 있고 아직도 병원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LDL 수치를 낮추는 약을 처방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시죠? 네. 이 두 저자는 본인들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해 잘못 알고 있고 또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고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합성되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혈액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지침을 보면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약을 섭취하라고 하고 꾸준히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서 답답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콜레스테롤에 쓸데없이 이런 관심이 너무 집중되는 바람에 진짜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위험한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염증, 산화, 당분, 스트레스입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이 심장질환에 정말 더 위험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혈액에서 높게 나온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큰 일로 느껴지죠. 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이 네 가지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에 있고요. 이 네 가지가 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지방시 시청자들은 꼭 알고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 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책에서는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온 사람에 대한 지침에서 포화지방도 사실은 적게 섭취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은 왜 굳이 그렇게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포화지방에 대해서 적게 섭취하라고 경고하느냐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화지방 섭취와 심장질환의 사이의 관계를 정말 확신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포화지방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늘리면서 심장질환 발생이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하고 있고 포화지방도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고지방 섭취와 포화지방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아니라 진짜 위험한 인자는 염증, 산화, 당분, 스트레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는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염증을 좀 적게 일으키고 있고 활성산소 역시 적게 생산하고 있고 당분도 적게 섭취하니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적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책에서 또 한 분의 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얘기 들어볼게요. 저지방 식단의 실패를 경험한 조니 박사 이야기입니다. 나는 영양학자이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했다. 역시 저지방 식단을 제시했고 엄청난 양의 유산소 운동과 약간의 근력 운동을 실시하도록 조언했다. 아주 가끔이었지만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고객 중 60대 초반의 사업가인 AI는 큰 성공을 거두고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뱃살만큼은 도통 해결하지 못했다. 저지방 식단을 철저하게 지키고 집에서도 러닝머신을 열심히 했지만 체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AI는 내가 허락하지 않은 방법을 택하고 말았다. 고단백, 저탄수화물 시기를 하는 일명 황제 다이어트, 영어로 애킨스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 것이다. 당시에는 누구나 지방, 특히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동맥이 막히며 심장 발작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반면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얻고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배웠다. 나는 AI가 재앙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체중은 줄어들고 뱃살도 빠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을 통틀어 가장 활력이 넘치고 기분이 좋다고 했다. 역시 그 변화에 놀랐지만 그래도 좋은 것은 잠깐이고 곧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생각했다.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면 내 생각이 옳다는 게 증명될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내가 틀렸다. 그즈음 베리 시어스라는 생화학자가 뉴욕을 방문하여 에키녹스에서 강연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가 쓴 존 다이어트는 당시 수백만 권이 판매되었는데 이 책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을 섭취하면 살이 빠진다. 그가 MIT 공대에서 공부한 생화학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말을 웃어 넘겼을 것이다. 지금은 식사에서 지방과 단백질을 포함시키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시어스 한 사람만이 아니다. 이게 저희 채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서 질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드시라는 이야기,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 식단입니다. AI가 큰 성공을 거둔 식단을 처음 고안한 애킨스도 1972년부터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애킨스의 식단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심장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였지만 LDL보다 HDL의 농도를 훨씬 더 높이는 역할을 했다. 여러 연구를 통해 고단백질, 저탄수화물에 포화지방 함량이 풍부한 식단을 실천한 사람의 혈액 검사 결과가 AI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 역시 실제로 개선되었다. 중성지방 수치는 감소했고 심장질환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표도 개선되었다. 그야말로 모두의 생각을 뒤엎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 혈액검사 수치 잠시 다시 보실게요. 여기서 말한 AI의 결과와 제 결과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거 보면 제 결과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으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포화지방 섭취로 LDL도 늘었지만 HDL 농도도 훨씬 올라갔고요. 중성지방은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정상보다 더 이하로 떨어졌죠. 게다가 건강 상태도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만성 피로, 그리고 뭐 좀 짜증, 그리고 알러지성 비염, 뱃살, 피부 트러블, 기타 등등이 개선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혈액 검사 결과가 제 식단에 대한 정상적인 결과구나 라고 이 책을 읽고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공식을 알려줍니다.
책에서 말하는 걸 읽어볼게요.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다면 혈액 검사에서 꼭 챙겨봐야 할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중성지방과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 수치이다. 중성지방과 HDL 비율 계산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중성지방 값이 150이고 HDL 값이 50이라면 중성지방 나누기 HDL로 3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이 비율은 콜레스테롤보다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다. 미국 심장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서큘레이션에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중성지방과 HDL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에 비해 심장 발생 위험이 무려 16배나 높았다. 비율이 이 정도로 나온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전혀 상관없이 기뻐할 만하다. 반면 비율이 5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제 결과를 보면 HDL이 72, 중성지방이 38. 자, 중성지방 나누기 HDL 하면 저는 38 나누기 70이니까 0.52. 1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이 비율이 이 정도 나온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전혀 상관없이 기뻐할 만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2가 아니라 1도 안 돼요. 과연 이 수치가 심혈관 위험에 대한 걱정을 제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혈액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중성지방과 HDL 수치는 받으셨을 거예요.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비율 계산하는 게 좀 못 믿었다 싶으시면 더 정확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요. LDL-A와 B 검사를 추가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비율이 높으면 LDL-B가 많다는 의미고요. 비율이 낮으면 LDL-A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성지방 농도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뭐 심혈관 질환 지표로 보는 LPA나 뭐 이런 다른 지표들이 있긴 있거든요. 일단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혈액 검사 수치 중에서도 LDL에 집중할 게 아니라 중성지방 농도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성지방 농도가 낮아지고 HDL이 높아지면 심혈관 발생 위험도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인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결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당과 가공된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것을 이제 저희는 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좋은 영양제와 식품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에 준비해서 들고 올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당과 가공된 탄수화물 조금이라도 줄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밥, 빵, 면, 과자, 설탕을 줄이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